물어보면 무엇이든 대답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의 정재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재영 교수님 어제도 나오시지 않으셨나요? 네, 어제 저녁에도 나왔습니다. 네, 어제 나오셨죠. 어제 굉장히 김선민 교수님이랑 같이 나오셨죠. 네, 김선민 교수님이 항상 그 실습을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습을 잘 받았습니다. 네. 모든 산소보호도 측정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즐겁게 방송을 했던 걸로 제가 얼핏 네. 봤는데. 네, 뭐 항상 즐겁습니다. 네. 네. 네, 정재영 교수님. 저는 정재영 교수님이랑 네. 같이 방송하면 너무나 네. 편하고 즐겁거든요. 네, 저도 즐겁습니다. 네. 별로 안 즐거운 표정인데요. 박재영 선생님과 함께하는 게 가장 즐겁죠. 네. 이 틈에 또 이렇게 또 줄 한번 서시는 겁니까? 제가 줄을 잘 서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지금 농담을 하면서 시작하긴 했는데 네네. 사실 상황은 상당히 엄혹하고 네. 불안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제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매주 수요일 기준으로 하면 더블링이 되고 있어요. 네네. 2만 5천 명에서 5만 명 되고 5만 명에서 지금 9만 명 되고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은 15만 명 혹은 15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네네. 상황인데 자, 정재영 교수님께서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증가폭이 가파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드렸던 결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행스럽다고 말하면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유행을 예측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델이 잘 맞는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유행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기준점으로 잡는 요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요일이고요. 수요일은 화요일 확진자가 수요일에 발표가 되는 것인데 화요일이 어떻게 보면 주말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고 진단검사가 정상화되는 시점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기준의 확진자를 보게 되면 가장 정확한 추세를 볼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0시에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들을 가지고 이 추이를 그냥 계속해서 살피는 거죠. 네, 저희들이 가장 간단하게 볼 때는 수요일자 숫자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전화도 진짜 많이 받았는데 언론 기자님들이 항상 요일별 패턴이 있으세요. 기자님들도 요일별 패턴이 있으신데 수요일, 목요일은 위기가 너무 강력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요? 유행이 너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시다가 한 일요일쯤 되면 한 5일 정도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는데 이제 유행의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 확진자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요일별 패턴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 요일별의 패턴을 저희가 어느 정도 보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전 항상 유행 상황을 보실 때에는 수요일 날 발표되는 화요일 0시 기준의 확진자 숫자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 교수님 이제 서울 시민들도 감 잡으셨을 테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지금 9만 명 정도가 나왔고 다음 주 수요일 날 15만 명이 나왔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17만 명이 나왔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뜻밖에도 18만 명. 네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건 증가 추세가 조금 정점으로 가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의 과거의 3주와 앞으로의 1주, 2주 정도는 100%씩 증가하는 주입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증가하는 주인데 이 다음 주, 2주 후부터는 증가 속도가 확연히 둔화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 대비해서 한 50% 정도밖에 안 늘었다. 그 다음에 30% 정도만 늘었다. 이러면은 점점 정상에 도달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 팀이 예상하기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더블링으로 증가하는 것들은 거의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아마 한 30에서 40% 정도까지 이제 증가하면서 점차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유행 예측을 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유행의 예측은 지금의 거리두기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예측을 하셨을 텐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는 조짐이 지금 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저희가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행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방역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돌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정책이 유지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데 만약 이번 주 금요일에 여러 가지 완화 조치들이 있고 그 완화 조치가 정책적인 신호로 작용할 경우에는 더 빠르게 증가하고 더 빠르게 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어서 그게 시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 뭐 그 잘못됐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그널을 주면은 감염의 유행 규모도 더 커지고 그리고 정점에 오르는 기간도 더 늦어지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변화의 방향이 되게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유행 규모를 줄여주진 않습니다. 유행 규모를 뒤로 미루는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풀게 되면 유행의 전체적인 규모는 동일하지만 이 유행 곡선을 압축시킨 것처럼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빠르게 올라가고 정점이 조금 더 높은 대신에 유행이 더 빠르게 끝나는 형태가 될 텐데, 하지만 지금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이번 주 금요일에 확산을 이제 어느 정도 용인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를 어느 정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과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와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행 정점까지 2주에서 3주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완화해서 풀었을 때의 효과가 유행 정점을 며칠 정도 앞당기는 효과, 그리고 몇만 명 정도를 높이는 효과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쟁점은 그 정도의 피해가 감당 가능할 것인가, 감당 가능하지 않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에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방역과 의료에 있어서 이제 의학적인 근거로 판단하는 시기가 저는 많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유행의 규모 자체가 더 커지리라고는 예상하지 않는 거군요. 유행의 규모가 소폭 증가하게 되고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인데,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유행의 규모는 유행 곡선 아래의 면적인 거죠. 네. 총 확진자나 감염자 숫자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거지만 그게 더 빨리 많이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도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할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예 그냥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는 밤 9시까지 카페나 식당 영업을 하고 사적 모임은 6명까지 모일 네네. 수가 있는데 지금 카페나 식당의 영업 시간을 1시간 늘리고 그리고 사적 모임의 인원은 8명으로 좀 늘리는 걸 검토 중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 적정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풀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까? 이제 강 기자님도 이제는 저를 잘 아시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항상 가운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없애자라는 의견도 있고,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김인 교수님 같은 분들. 그렇죠. 네. 그리고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 현장이 너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월요일날 이 시간에 출연하셨던 이재갑 교수님. 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두 의견 모두 일리가 있어요. 둘 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어느 정도의 지점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가게 되면 그래도 두 가지 모두의 장점과 단점을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지점 중에 하나가 뭐 10시 8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이 결정은 무엇이냐 하면 의료의 피해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자원 배분의 문제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서 이득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모두가 이익을 보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간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환자 대응 역량이 감당 가능하냐 이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어요. 시민들은 헷갈리고요. 저도 또 낙관론과 비관론 사이인데요. 근데 그걸 숫자로 좀 설명을 드리면, 중환자가 생기는 것과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사이에서 다양한 국가의 데이터와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약 2주 정도의 시차가 있거든요. 네. 2주 정도의 시차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2주 전에 확진자가 얼마 정도 나왔냐라고 기억을 해보면 3만에서 4만 정도 사이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3만에서 4만 정도 나온 2주 뒤가 지금은 300명대의 재원 중환자 숫자로 나오고 있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에서 지금의 추가 접종률과 경구용 치료제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10,000명의 하루에 일평균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재원 환자가 100명 정도 된다라고 환산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유행 정점에서 20만에서 25만 정도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식으로 환산을 해보면 재원 중환자가 2,000명에서 2,500명 정도인데 그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많은 숫자인데 여기에서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는 거예요. 네. 지금 정부가 준비한 중증 병상과 중중증 병상을 다 합치면 2,700병상 정도 돼요. 네. 그러면 2,500명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준비한 것보다는 적잖아요. 네. 그게 낙관론의 근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비관론의 근거는 뭐냐 하면 2,500병상이 있다라고 해서 그 병상이 제대로 다 돌아갈 거냐, 의료진이 준비가 다 되고 중간에 부하 없이 돌아갈 거냐. 왜냐하면 델타 변이 때의 경험을 보면 중환자 병상 점유율이 80%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병상 이동이 안 되니까 네.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감당 가능하겠느냐가 지금의 중환자 관리 체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도 저는 낙관론 쪽에 조금 더 한 발짝 가 있는 게 경구용 치료제가 조금 더 확장돼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매우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입원해서 렘데시비르 투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효과까지 맞물릴 경우에는 그래도 준비된 것 아래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김대중 교수님께도 잠깐 여쭤봤는데 이 오미크론이 병독성이 기존의 델타와 비교했을 때 낮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네네.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제가 강 기자님에게 이제 코로나 파이터스 라이브에서 한 달, 2달 정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게 초기에 나온 데이터가 영국의 테크니컬 브리핑이라는 자료였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이 분명히 델타 변이의 30% 정도까지 감소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감소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찾아보면 다시 한번 재감염된 사람들에서 중증화율이 떨어지는 경향들이 보였고, 그리고 추가 접종이 진행된 사람들에서 중증화율이 많이 떨어지는 패턴들이 보여서 그거를 다 합쳐놓고 보니까 중증화율이 델타 변이의 한 30% 정도 되는 것 같다. 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었는데, 그 효과를 다 통계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고 보면 실질적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은 델타 변이의 한 80%에서 뭐 한 낮게는 60%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화율이 감소하는 비율이 존재는 하지만 그 비율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 대부분의 중증화율 감소는 재감염된 사람들에서 중증화율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접종을 한 사람에게 중증화율이 떨어지는 것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백신 미접종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의 병독성을 비교를 했을 때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도 과거에 감염이 되었었으면 더 많이 줄어드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네네. 경우는 감염되신 없죠. 분들이 굉장히 없잖아요. 없죠. 네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만큼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네. 상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오미크론 변이가 중증화율이 감소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 접종, 그다음에 과거 감염의 효과 같은 것들이 결합되었을 때는 더 나아질 거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재감염된 사람들의 중증화율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해서 감염이 되신 분들도 그 다음 변이에 있어서도 중증화가 떨어지는 효과가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발휘가 될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 때문에 저는 오미크론 변이 다음 유행이 오미크론 변이만큼은 힘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는 거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신희철 교수님께서 여기 정말 네, 대가들이 정말 두 많이 시간에 나오는 걸쳐가지고 방송이군요. 명강을 해주셨죠. 네.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분명히 방금 정재영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정재영 교수님 질문들 중에서 해결을 못한 질문들도 있고, 네네. 또 정재영 교수님께 꼭 여쭤봐달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로 남기신 질문들도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약간 심각한 질문부터. 김대중 교수님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고, 사실 월요일 날 이재각 교수님께서 출연하셔가지고 지금 병원의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 해주셨어요. 지금 의료진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나 혹은 지원 인력들이 감염이 되면서
병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를 놓고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 네, 현재까지 대형 병원들 위주에서는 아직까지는 병원 내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이 거세진 상황들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유행의 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게 한 번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부서 내에 퍼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나랑 같이 일하는 부서 전체가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게 의료진에 있어서 큰 위험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BCP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수립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막상 닥치기 전까지는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체감도 안 되는 상황일 텐데, 우리나라 병원에서도 곧 그런 상황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월요일 날 저녁에도 이재갑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BCP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시민들 중에는 BCP가 뭐지? 라고 고개 갸우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BCP라는 개념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비즈니스 컨티뉴이티 플랜이라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어떤 식의 계획을 짜야 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이 BCP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요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직 같은 거 할 때 업무 인수인계 해보면 몇 주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BCP라고 하는 거의 개념은 여기 부서에서 다양한 직종들의 사람이 있는데 그 직종의 사람이 몇 명이 없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서가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대체 인력도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체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교육도 미리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인력 교육가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의료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체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 이 시술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저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격리 중이시고 다른 대체자가 없어서 환자가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분도 마스크 쓴 상태로 나와서 시술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래도 더 나은 이익, 공공의 선을 위해서 희생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을 미리 정해두자라는 게 BCP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 교수님 보시기에 이 유행의 정점을 지나는 앞으로의 한 2, 3주 정도의 기간 동안 국내 대형 병원들이 그런 BCP를 발동하거나 혹은 미리 정해놓은 BCP 단계보다 더 급하게 이것저것 임기응변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저는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있을 수 있다 말다에 떠나서 전체 병원 중에 몇 %가 그런 위기를 겪을지에 대한 추산과 추계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네. 저도 비슷한 종류의 작업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지만 지금 정도의 유행 상황이라면 저는 상급 종합병원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이런 BCP를 가동해야 될 것 같은 정도의 위기를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BCP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는 확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3일 정도 격리가 된 다음에 PCR 검사나 혹은 자가진단 키트로 음성이 나오면은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있던데, 사실은 심한 경우에는 확진이 되었는데 경증이라면은 그냥 마스크 쓰고 만약 마스크 쓰고 그냥 진료를 봐야 되는 위생하시고, 상황도 네, 충분히 그런 상황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실이나 수술방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없으면 다른 생명을 잃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어야 되고, 물론 그런 상황이 안 오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어느 정도는 며칠 아니면 몇 시간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하지만 항상 우리가 대형 병원 위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더 큰 문제는 중소규모 병원에서의 업무 연속성 계획이랑 개인 의원급에서의 업무 연속성 계획을 세우는 것들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저도 제 친구들 중에 지금 개원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중소형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중소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장 투석실에 의사가 한 분이에요. 근데 투석은 돌아가야 돼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병원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런 필수적인 의료시설에 대해서 순환 계획이나 지원 계획 같은 것들을 마련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불안한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참 임기응변에 네,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나라인데 어느 정도 대응 여력과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게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의사나 아니면 군의관들 중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잠깐 투입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근처 병원에 환자를 봐달라고 이송할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자체 단위에서도 좀 챙겨주셔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다 챙기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도 저는 좀 걱정이 되던데 그 병원 말씀을 이재갑 교수님도 하시고 정재영 교수님도 하셨는데 저는 병원도 병원이지만 사회 필수 시설들 있잖아요. 네. 뭐 경찰서라든가 네네. 뭐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확진이 되었는데 순식간에 오미크론 변이가 퍼져가지고 그냥 경찰서, 파출소 한 곳이 다 격리가 된다거나 네네. 아니면 소방서의 한 지소가 다 격리가 되어가지고 119를 불렀는데도 그 지역은 출동을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네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일단 소방서, 그 다음에 119 구급대원들에서 구급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우려가 되고, 그리고 제가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도 이런 BCP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왔었거든요. 예를 들어 방송국 같은 경우. 네, 방송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돌리는 힘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물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물류 산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편의점에 물건이 안 들어오고 마트에 물건이 안 들어오게 됐을 때 그게 영향이 전체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물류 시설에 있어서의 BCP가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물류가 어쨌든 간에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2년 동안 그래도 사회가 큰 문제 없이 돌아갔던 건 사회 필수 시설 플러스 물류가 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큰 네네. 문제가 없었던 건데 물류가 제대로 안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재영 교수님께 질문 주셨는데요. 저 양성 받은 사람이랑 밥 먹었는데 음성이 나왔다고. 이게 저의 면역 기능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이 검사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라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 접촉의 강도가 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백신 접종을 하셨다면 백신 접종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여러 가지 몸의 기능에서 감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신속 진단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성능 문제 때문에 무증상인데 발견이 안 되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려운 질문도 있어요. 네. 외국은 마스크를 점점 벗는 것 같던데 우리나라는 언제 마스크를 벗게 될까요? 저도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는 방역이 방역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방역 조치라고 하는 것은 풀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위험성이 제거가 되면 그 즉시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저는 유행 정점이 지나가서 3월 중순이나 말 정도가 되면 실외 마스크 정도부터는 저는 적극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월에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한 네네. 3월 중순 이후나 4월 정도부터는 네네. 실외 마스크 정도는 네, 전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방역 정책을 우리가 뭐를 더 할 건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를 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디테일에 집착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헬스장에서 나오는 음악의 BPM을 정한다. 맞아. 그래서 그거 외국 외신에도 막 기사 나와가지고 약간 한국은 헬스장 음악 BPM까지도 규제한다. 근데 그게 정말 규제 일변도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너무 세세한 방역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생활에 너무 낮은 수준까지 개입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가이드와 그리고 방역 정책의 일치성을 주는 형태로서 정리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저희의 책임이기도 하고 정부 당국의 책임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나라가 방역을 2년 동안 하면서
붙어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걸 언젠가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번 한두 달 정도, 이번 일주, 2주 정도 사이에 쳐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쳐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 교수님 그 3월 9일이 대선이잖아요. 네네. 그 대선 때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확진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를 네네.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은 이 플랜을 그 자문하는 데도 참여를 하셨죠? 네, 조금 참여했습니다. 네. 네, 그 또 아니 확진 환자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투표를 하게 되면은 방역 상황에 좀 문제를 초래하는 것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그런 기사를 내는 언론들이 네네.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제 방역과 의료의 관점을 떠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져야 되는 가장 필수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참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의무인 거고요. 저는 지금 시간대를 분리하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냥 6시까지도 동선을 분리를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좀 과한 방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네, 근데 해봤거든요. 시간을 지정해서 그 시간 말고 이 1시간 반 말고는 투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도한 제약이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제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별도의 확진자용 투표소를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투표소 가보시면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줄 같은 것들을 반대편으로 당겨서 반대편에서 충분히 거리를 두고 환기가 되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것도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었는데, 이제 지금 이게 문제가 또 의학적인 관점 말고 행정적인 관점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네, 7시 반까지 정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투표를 관리하는 인력들도 퇴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시간을 늘리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의견들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번 결정에 있어서는 투표를 어쨌거나 무조건 할 수 있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 그 2시간 동안 내내 괴롭혀 들어가지고 약간 미안한데, 그 이번 주 월요일부터 노바백스 백신이 네네. 드디어 접종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은 1차나 2차 접종이 조금씩 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의외로 생각보다 노바백스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꽤 있구나라는 네. 것들을 좀 체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이메일에 뭐 거의 한 99%는 욕하는 이메일이긴 하지만, 저도 그 욕메일 많이 받아봐가지고 알죠. 네, 그 근데 심정. 간혹 1% 정도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받았던 사연 중에 하나가 1차 접종을 하셨는데 아나필락시스까지 판정은 아닌데 알러지 반응이 꽤 있으셨던 네, 분이어서 네. 접종을 하고 싶으셨는데 접종을 못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노바백스 접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기준 중에 애매한 게, 1차 접종하다가 2차 접종을 노바백스로 하시려면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다라는 확인이 필요한가 봐요. 그런데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어서 알러지 반응만으로는 아나필락시스로 판정이 안 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노바백스 접종을 권고해 드리고 접종의 길을 열어드리는 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재영 교수님, 한 시청자께서 혹시 개인 팟캐스트 채널 같은 걸 운영하시냐고 최근에 사연을 받았다고 하셔서. 팟캐스트요? 아니요. 저는 항상 이메일로 누가 물어보시면 이메일을 항상 꼼꼼히 잘 봐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답변을 꼬박꼬박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의무라고도 생각하고 있죠.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서울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재영 교수님께 혹시 진짜 이 방송에서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으면은 정중하게 정재영 교수님 이메일을 검색해서 보내면 정 교수께서 앞에다가 이거 머릿말 같은 거 해서 네, 그렇게 주셔도 되고요. 코안심 TV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메일에 금지어 필터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어 선택에 좀 유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욕이 들어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필터링이 되신다라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2시간 동안 다양한 질문들을 해결해 주셨고 또 다양한 역할, 그러니까 저랑 사실 공동 MC 역할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네. 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우리가 헌혈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 헌혈 관련해 가지고도 헌혈을 하고 싶은데 약간 불안한 요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혈하기 전에 코로나 음성을 확인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동동님께서는 저희 회사에서는 1년에 2번 헌혈을 해야 고가 점수를 네네. 주는데 코로나 걸리고 나서 완치된 사람은 헌혈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부분 지침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제가 모르는 게 잘 없는데. 대신에 확인을 했습니다. 네. 대신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혈은 코로나19 완치 판정 이후에 4주가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침이 수시로 바뀌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헌혈을 집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난 후에 헌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은 백신 접종 이후 7일이 지난 후에 헌혈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19 걸렸는데 헌혈하고 싶은데 헌혈해도 되나 하신 분들은 한 달이 지난 경우에는 헌혈 그냥 마음껏 하셔도 되니까, 또 피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 교수님 오늘 2시간 동안 MC 역할 그리고 게스트 역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